자,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파생상품 등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기업과 니은의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를 보니까 기억,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자산에 무엇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파생상품 등의 규제예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등, 파생상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등이라고 붙였어요. 파생상품 등. 그러면 파생상품 등에 들어가는 게 뭐냐? 명확하게 두 개를 규정해 놨다고요. 그래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익스포저라고 그래요. 요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면 요거는 다른 것들이 뭐 한 88% 뭐 89% 이렇게 뭐 다른 증권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해도 어쨌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인 익스포저가 10%를 초과하면 아, 이건 파생상품 등이야. 파생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집합투자자산의 몇 %를 초과해요. 어떤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이 이건 분명히 증권이에요. 증권이지만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하고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이. 그러니까 여기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인데 이게 50%입니다.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한다면 이건 파생상품하고 비슷한 걸로 봐줘야 돼. 그래서 파생상품 등이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생상품이 있고 파생상품은 우리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투자하는 걸 보니까 이 펀드가 파생상품과 비슷한 또는 파생상품과 아주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등자를 붙여요. 이때 파생상품 등의 범주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 요건이 만족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익스포저가 10% 초과하고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에 50% 초과에 운용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파생상품 등이야 라고 규정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우리가 7번 봤고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5종류로 나누거든요. 5개의 유형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 5개의 유형 안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유형이 뭐가 있어요? 증권펀드가 있고 특별자산펀드가 있고 혼합자산펀드가 있고 2개가 빠졌네요. 2개가 빠졌는데 2개가 뭐죠? 부동산펀드. 또 하나가 단기금융펀드. 우리가 단기금융펀드를 다른 말로 MMF라고 그러죠. MMF. 요거까지 해가지고 5종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상품 펀드는 따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펀드 중에서도 파생상품 펀드가 있고 파생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자산펀드에도 파생상품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자산펀드에도 파생상품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지 따로 파생상품 펀드를 5개로 나눠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펀드 유형은 일단 거기 안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보죠. 9번. 파생상품 펀드 운용 규제에 대한 내용 중 3호 파생상품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서 펀드를 만들 때 공모로 만들 수도 있고 3호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하고 3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모의 경우에는 이건 뭐 50인 이상의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투자자들 많단 말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자산 운용이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있는데 3호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또는 49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적격 투자자 특정한 사람들 이렇게 아름아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이 공모펀드에 규제되는 제한이 사모펀드에는 규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례가 많다고요. 많이 봐줘요. 봐주는데 공모나 사모나 봐주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4가지가 있는데 뭐 일본 보니까 파생상품 펀드에서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의 제한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공모하고 사모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다음 2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 이거 아니에요. 이건 사모하고 공모가 따로 돼 있고 공모의 여러 가지 제한이 사모에는 제한이 안 되는 게 많고요. 2번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 위험평가액 제한이라든지 거래 상대방의 위험평가액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공모하고 사모가 다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공모, 사모가 다른 건데 1번의 내용은 공모와 사모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시 위험평가액 산정에 대한 공식으로 바르게 연결된 건데요. 이 문제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헷갈려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되게 많죠. 선도, 선물이 있고 선도나 선물은 같은 유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있고요.
스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혼합된, 합성된 그런 파생상품도 많은데 제일 이제 이런 위험평가에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선물하고 옵션이에요. 선물이나 선도랑 같은 거예요. 그냥 기억이에요, 이게. 되게 쉬워요. 기초자산의 가격에 거래량 곱하기 승수하면 끝나요. 기초자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피 200이 있다 그러면 코스피 200 가격 곱하기 승수 곱하기 거래량.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위험평가예요. 익스포저예요. 근데 옵션은 좀 다르단 말이지. 옵션의 경우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옵션의 경우에 매수하고 매도가 달라요. 옵션은 매수하고 매도가 다른데 매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승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 포지션이에요. 이건 풋옵션 매도하고 콜옵션 매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니까 요거 기억은 기초자산 가격의 거래량 곱하기 승수 요렇게 하면 요거는 선도예요. 선도고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행사 가격에다가 계약수하고 승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요건 뭐냐면 매도는 매도인데 풋옵션 매도의 경우에 익스포저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익스포저라는 말을 씁니다. 익스포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요게 바로 위험 노출액이라는 뜻이에요. 위험 노출액.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식하고 채권을 섞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채권에다가 여기가 채권입니다. 채권에다가 한 70% 투자하고 주식에다가 한 40% 30% 투자했다고 가정해요. 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때 우리가 보통 익스포저라고 하면 몇 퍼센트가 익스포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건 몇 퍼센트가 익스포저예요? 30%예요. 왜냐하면 채권은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산, 좀 안전 자산으로 보통 봅니다. 이거 국채 이런 걸로 편입했다면. 근데 주식은 이게 가격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익스포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펀드 일반 1과목에서도 이거 배우는 거죠. 익스포저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익스포저란 말이 나오면 아, 위험 평가액 또는 위험 노출액이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선도나 선물의 경우에는 그냥 기초자산 가격에다 거래량 곱하기 승수하면 되는 거고 옵션의 매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에다가 곱하기 계약수 곱하기 승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옵션의 매도예요. 매도인데 매도의 경우에 풋옵션의 경우에는 계약수, 행사 가격이 계약수 곱하기 승수 곱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풋옵션은 팔 권리잖아요.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거는 나는 무조건 사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사주는 가격은 무조건 행사 가격이라고 행사 가격. 그러니까 행사 가격에다가 계약수 곱하기 승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귿의 경우에 이게 좀 골치 아파요. 행사 가격하고 기초자산 가격 중에 큰 거에다가 계약수와 승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건 바로 콜옵션 매도입니다. 콜옵션 매도의 경우에 콜이라고 하는 건 살 권리인데 내가 콜옵션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나는 뭐야? 사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에 사줘야 되느냐? 이게 바로 손실액이 되는 거죠. 이때 기초자산이나 행사가격 중 둘 중에 큰 걸로 사줘야 돼요. 옵션 매도자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위험이 클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중에서 큰 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가격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승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경우에 익스포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대로 기억은 선도 또는 선물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 니은 이건 이거 뭐냐? 매도인데 옵션 매도인데 풋옵션 매도. 디귿은 옵션 매도인데 콜옵션 매도가 되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건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공시대상 위험지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제가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수업했잖아요. 조금 전에 공시대상 위험지표, 공시 의무가 생기는 거는 몇 퍼센트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시대상 위험지표가 4가지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잔상이 남아있다 그러면 뭐가 답이 딱 나와야 됩니까? 1번 판매사가 나와야죠. 판매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대신 뭐가 있었어요? 계약금액.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금액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액, 만기 시점의 손익구조 변동,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이 스트레스 테스팅이고 그 다음에 최대 손실 예상금액, 요게 바라고 그랬죠. 바. 그러니까 요게 우리 이제 요약 핵심 개념 우리가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요거 스트레스 테스팅이라고 돼 있다고요. 괄호 안에. 근데 요건 바라고 표시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 2개 하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3개 하고 판매사는 빠지고 계약 금액이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11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쨌든
좀 생각하는 문제죠. 1번 투자 권유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죠.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자, 2번 설명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원본 손실액을 배상액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뭐 기본서나 이런 거 보면 이거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딱 한 군데가 틀렸어요. 이걸 간파하기가 어려운데 어디가 틀렸냐면 간주가 틀렸습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는 추정합니다. 추정합니다. 간주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나는 그렇게 봐. 해가지고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뒤집어질 수가 없다고. 사실관계가. 그런데 추정하는 거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네가 증거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 그럼 인정해줄게. 이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추정이에요.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야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게 법규 아닙니까? 법규라서 법률적인 이런 딱딱한 내용들이 답으로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방문, 전화 등에 의한 투자 권유는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가 되고요. 네 번째 투자 광고 필수 포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이 해당 사항이 없고 거리가 먼 것이죠.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자는 전문 투자자로 그 외 일반 투자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크게 둘로 나눠요.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설명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원본 손실을 배상으로 추정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간주가 아니라.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투자자의 특성을 면담과 질문 등을 통하여 파악한 후 서명으로만 확인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틀렸죠. 서명뿐 아니에요. 다른 걸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명 말고도 녹취 같은 거 하죠.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다이렉트 방식이 있잖아요. 다이렉트는 이제 전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녹취하죠. 그래서 이제 녹취로 서명을 가름할 수 있어요. 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도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그래서 서명으로만 이건 아니라고요. 서명으로 일반적으로 하지만 서명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4번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의 투자 광고는 안 됩니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적용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고객의 성향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두 번째 금융투자업자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 파생상품 등의 투자 권유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문제가 있죠. 2번 틀린 겁니다. 위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렸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우리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을 투자 권유한다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주권상장법인은 일반 투자자로 취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거 아닌 쪽을 일반 투자자로 이렇게 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 법규를 공부했습니다. 다소 좀 딱딱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딱딱하긴 하지만 문제가 문항수가 많지 않으니까 참을성을 갖고 좀 반복해서 보신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